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강의 보처강입니다. 한국전쟁은 시소전쟁이라는 표현으로도 불립니다. 왜냐면은 양측 다 서로를 끝장내기 직전까지 가봤지만 서로를 끝장내지는 못했기 때문에 시소의 비유를 했던 것이죠. 한국도 낙동강까지 밀렸었고 북한 역시 강계까지 밀렸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전황의 변화가 변화무쌍하게 진행된다면 당연히 양측의 군대가 한 번씩은 거의 붕괴 상태에 직면을 했을 정도로 심각하게 깨졌다는 걸 의미하고, 이 과정에서는 당연히 많은 수의 포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유엔군은 한때 포로들을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거제도의 포로 수용소에 수용을 했었는데요. 총 수용 규모만 거의 20만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나게 거대한 수용소였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자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이번 편에서 다룰 사건이죠. 포로들이 유엔군 전체와 심지어 정전협상장까지 흔들어놨던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는데요. 바로 거제 포로 수용소 폭동 사건이죠. 중공군은 1951년 6월 마지막으로 진행된 5-2차 대공세가 8.5에서 살수대첩을 당해버리고는 추가적인 공세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은 휴전선 근방에서 고착화되기 시작했죠. 근데 전선이 강계 쪽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양군은 서로 포로를 많이 잡아두고 있었습니다. 1952년 당시 중공군과 북한군은 유엔군 포로를 약 1만 5천 명 정도로 잡아두고 있었는데요. 유엔군도 2만 명의 중공군 포로와 15만 명의 북한군 포로를 잡아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엔군 포로가 상당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뭔가 이상하죠? 왜냐면 이 수치는 북한군이 한국군 포로들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축소 발표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북한군은 전후 복구를 위해서 이 한국군 포로들을 갖다가 노예로서 사용을 하려고 한국군 포로들을 갖다가 이미 탄광등지로 많이 빼돌렸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약 9만 명 정도의 유엔군 포로가 발생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전사나 실종 처리된 한국군이 북한에서 멀쩡히 살아가지고 억류되어 있다가 탈북해가지고 한국에 다시 돌아온 일도 생기고 그랬었죠. 북한군은 이렇게 한국군 포로들을 갖다가 빼돌려가지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쓰는 중이었지만 유엔군은 달랐습니다. 이들을 최대한 포로로서 대우를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나 포로로서 대우를 해주기에는 이들이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17만 명이라는 숫자가 이게 장난 아닌 숫자예요. 당연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원래는 제3국에 분산 수용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런 고시덩어리인 포로들을 갖다가 어느 나라가 좋다고 덥석덥석 받아오겠어요. 결국 그냥 섬이라 가지고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거제도의 대부분의 포로들을 갖다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제도에서는 어마어마한 수의 포로들이 한데 모여 사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유엔군 사령부로서는 관리를 좀 편하게 하려고 대부분의 포로들을 갖다가 거제도로 몰아넣었는데 정작 현실은 더더욱 시궁창이었어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소수의 경비대나 교도대로서는 이들을 도저히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했었기 때문이죠. 결국 포로 수용소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포화 상태에 달해버렸고 통제가 느슨해진 무법천지로 변해버렸습니다. 특히 76포로 수용소가 대박이었는데 여기에는 대부분의 북한군 포로들이 수용된 곳이었고요. 무려 13만 2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포로가 한 군데에 수용이 된 수용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잦은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건 당연했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학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학구란 누구인가? 총좌, 즉 한국으로 치면은 대령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북한군 2군단 참모로 있었는데요. 북한군 2군단은 중부전선에서 이제 내려왔던 부대거든요. 근데 북한군 2군단이 자기 말 안 듣고 계속 병력을 갖다가 엉뚱한 데로 꼬라박아가지고 결국 춘천 홍천 전투에서 육사단한테 개같이 깨지고 진격이 돈자가 되었었죠. 문제는 북한군 상부에서 이학구 총절을 갖다가 좌천을 시켜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13사단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이학구는 북한 체제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동강 전투 때는 이미 폐쇄기지 터진 사단을 후퇴시키려고 했지만 사단장이 계속해서 결사항전을 주장하니까 사단장을 프레깅해버리고 미군한테 항복했던 사람입니다. 참고로 이학구는 되게 특이하게도 포로로서의 처우가 아니라 아예 자유대안에 귀순해가지고 다시 총을 잡고 북한군과 싸우기를 원했었는데요. 모종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학구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온 바가 없는데 최근 추측에 의하면은 이학구가 자유대안에 귀순하는 것을 원했으나 정작 전향은 거부를 해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은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 자기가 선언해서 그래서 한국군으로의 재입대가 거절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양반이야. 어쨌든 이학구로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포로 취급을 받으면서 거제도로 이송이 되게 되었으니까 자신을 무시한 유엔군한테 보복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일단 당시 포로들의 상태를 한번 봅시다. 당시까지만 해도 포로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망했다는 소문도 굉장히 많이 돌았고요. 심지어 아마 안 될 거야 하면서 반공포로로 돌아서는 친공포로들도 있을 정도였고요.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원래 대한민국 국민이었지만 북한군이 강제로 징집을 하면서 북한군에 끌려갔다가 포로로 붙잡힌 사람도 무려 2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들을 보통 반공포로라고 불렀거든요. 공산주의에 반대한다고. 이들은 당연하지만 친공포로들과 마찰을 자주 벌였죠. 이런 꼴을 독실한 공산주의자인 이학구가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학구는 막강한 리더십을 동원해가지고 자신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위주로 친공포로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새로 구성했으며 순식간에 상황을 휘어잡았습니다. 반공포로들을 갖다가 친공으로 다시 돌아서게끔 회유와 협박을 진행했고, 그리고 반공에 동조할 경우에는 집단 폭행, 손가락 절단, 심지어 즉석에서 인민재판 열어가지고 살해하는 막장 같은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학구한테 살해당한 반공포로만 100명이 넘었죠. 거의 거제도 포로 수용소 안에 작은 인민공화국을 갖다가 만든 셈입니다. 이학구는 지속적으로 반공포로들을 학대했고, 비교적 소수인 반공포로들은 수세에 몰렸습니다. 심지어 무장 충돌까지 벌어졌는데요. 포로들이 무장했다고? 라는 반응을 보이실 분 많을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포로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무기들이 돌기도 했어요. 그만큼 관리 상태가 개판이었다는 거지. 심지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는 경비대조차도 일본은 이들한테 매수가 되어가지고 한밤중에 이들을 포로 수용소 밖으로 빼주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이학구 일당은 포로 수용소 밖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지리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빨치산들이랑 연계하는 지경까지 가버렸죠. 이때부터 이학구는 북한 측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1952년부터는 한창 유엔군이 포로 송환 관련 협상으로 난항을 겪고 있던 때라 가지고 당시 포로 수용소의 서기장 위치였던 이학구의 위치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학구는 외부로 마음대로 몰래 들락날락거리면서 정전협상장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자세히 보고를 받고 있어가지고 유엔군이 포로 송환 관련 협상에서 난항에 빠졌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학구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유엔군 전체를 흔들어 놓기로 결심했습니다. 1952년 5월 7일 이학구는 새로 부임한 프란시스 노드 수용소장에게 새로 취임한 기념으로 자신과 커피 한잔 하자고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이학구가 수용소장이랑 독대를 할 정도로 대가리가 커져버렸음을 알 수가 있죠. 그 영화 프리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새로 부임한 프란시스 노드 중장은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했고, 전임 수용소장으로부터 수용소 내부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수인계받지를 못했었습니다. 게다가 안타깝게도 도드 중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설마 포로들인데 무슨 짓을 하기야 하겠어라는 방심을 해버리고야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남은 흔쾌히 성사되었습니다. 이학구는 도드가 부관인 레이븐 대령만 데리고 온 것을 확인한 다음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학구는 포로들의 처우 개선 문제와 추가 보호품 관련해가지고 요구들을 전달하면서 말문을 열게 되었죠. 도드 준장은 흔한 포로들의 징징이질이구나 그러면서 건성으로 협상을 임해갔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다 끝날 때쯤 이학구는 품속에 숨겨온 무기를 꺼내서 레이븐 대령을 제껴버리고 도드 준장을 납치해버렸죠. 도드 준장이 납치당하자 콜슨 준장이 당장 무장병력들과 함께 현장으로 달려가서 도드 준장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리고 이학구 측에서는 콜슨 준장에게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죠. 그러나 콜슨 준장이 이 요구사항들을 읽어보니까 너무나도 황당한 내용들이었어요. 첫 번째 요구사항은 포로들을 더 이상 고문하고 학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유엔군이 포로들을 갖다가 고문하고 학대해. 당장 인력도 부족해서 통제도 안 되는 상황에 뭔 포로들을 갖다가 고문하고 학대할래. 당연히 이는 날조된 사실이었죠. 근데 이것은 포로들 측이 일부러 외부 세계에 미군과 한국군이 포로들을 상대로 고문과 가혹 행위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갖다가 유포하게끔 함으로써 엄프를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A시상초에 이학구가 도드 준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포로들의 처우 개선과 추가 보급품 문제를 꺼낸 이유도 포로들이 평소에 유엔군한테 계속 학대를 당했어서 처우 개선 문제로 이학구가 수용소장과 면담을 하다가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홧김에 도드 준장을 납치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두 번째로 포로들에게 강제 포로 송환 심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하지만 강제로 한 적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 공산 측 포로 대표자로서 이학구를 정전협상장에 참여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전혀 가능하지 않은 개소리였죠. 아니 이학구는 포로들의 대표야. 아니 포로들은 어떤 신분 자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포로잖아 그냥. 네 번째로 중공과 북한 측의 요구대로 친공포로든 반공포로든 일괄적으로 북한으로 송환시켜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모든 사안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드 준장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던 리지의 장군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전차와 장갑차들을 몰고 와서 이놈들의 머리통을 날려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국제법상 포로가 반란 일으키거나 저항하면은 포로로서 대우를 하지 않아도 됐었거든요. 거기다가 미합 중국의 장군이 고작해야 포로들한테 납치당했다는 아주 치욕적인 사태였으니까요.
리지웨이는 당장 한개 보병연대랑 전차대대를 갖다가 거제도로 급파했고, 동시에 콜슨 준장한테는 도두 준장이 죽어도 좋으니까 증원 병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포로들의 그 어떤 요구도 들어주지 말라고 명령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두 장군은 명령을 어기고 이학구 앞에 가서 싹싹 빌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을 파악해보니까 이 멍청한 두 명의 원스타들은 회유와 협박이 넘어가가지고 도두 준장을 풀어달라고 싹싹 빌면서 포로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주겠다는 각서까지 썼죠. 콜슨 준장 같은 경우에는 이학구 측의 요구대로 이 각서 내용을 갖다가 외부에 알렸던 것이죠. 즉 언론에 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서의 내용을 보니까 미군이 포로들을 협박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러가지고 죄송합니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역겨운 그런 각서였어요. 당연히 이로 인해서 회담장은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산 측 기자들은 이 사실을 대서특필하면서 악질 미 제국주의자 놈들이 포로들을 갖다가 고문해가지고 송환을 거부하라고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이 됐죠. 중공과 북한은 이를 거세게 비난하면서 추가 공세를 언급했습니다. 아니, 누명을 써버린 미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최대한 항변을 해봤지만 도두 준장이 자폐 각서에다가 서명까지 딱 돼 있으니까 이건 뭐 빼박이지. 동맹 국가들도 미군이 포로를 학대한 게 사실이냐고 여기저기서 문의해왔고, 언론에서는 연일 미군의 포로 학대를 갖다가 마치 사실인 양 기사를 써가지고 미군이 너무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학구와 친공 포로들이 원하는 것처럼 예상대로 회담장이 뒤집혔고 유엔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도 여기에 호응한답시고 친공 포로들이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막 경비대원들이랑 총격전하고 난리 났었어요. 지리산 빨치산들도 여기에 호응해가지고 대대적인 공세를 전환했고요. 이학구 측은 의도대로 미군이 개만도 못한 존재로 추락했고 여기저기서 욕을 먹는 상황이 펼쳐지자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도두 준장을 풀어줬습니다. 트루먼 대통령도 노발대발하면서 내리갈굼을 시작했어요. 결국 그 내리갈굼을 받아주는 사람은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리지웨이 장군이었습니다. 리지웨이는 분노해가지고 이 두 똥별을 갖다가 명령 불복종 혐의로 군법회의 회부를 시켰는데요. 정말 당연하지만 유죄 판결이 나가지고 이 두 준장은 대령으로 강등당했고 곧바로 불명예 정역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지웨이는 후임 수용소장으로 강골로 유명했던 보트너 준장을 임명했습니다. 1952년 5월 10일 도두 준장이 풀려나자 이학구 측은 기세등등해져가지고 반공포로들을 갖다가 습격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보트너 준장이 이학구 측을 막아서면서 수용소의 공기는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학구 측과 친공포로들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전면 대공세로 나서가지고 먼저 선공을 가해왔는데요. 보트너 준장은 여기에 케레바 30 기관총 일제사격으로 답하면서 이 폭동 사태는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역시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죠. 이날 하루에만 진압 과정에서 친공포로 70명이 사살되었고 14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중공과 북한 측은 포로 학살이라고 비난했지만 제네바 협정상에서도 포로들이 저항할 경우에는 사살에도 무관하다고 되어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죠. 결국 이렇게 해서 회담장은 물론이거니와 워싱턴까지 뒤집어 놓았던 거제도 포로 수용소 폭동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작성된 도두 준장의 각서는 이후에도 미국을 깔 때 좋은 떡밥으로 계속해서 인용이 되면서 미국을 욕먹였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도드와 콜슨의 강등 후 불명예 전역이라는 처분은 나름 관대한 처분이었습니다. 이후에는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갖다가 조금 규모를 줄여서 전국의 분산 수용을 어느 정도 하기로 시스템이 바뀌었고요. 거제도의 경우는 수용 인원이 최후에는 10만 명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 사건 이후 이학구는 어떻게 되었나? 진압 당일에 M1 카빈 소총에 맞아가지고 부상을 입긴 했지만 이학구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학구는 체포되어져가지고 미군 측에 끌려갔는데요. 미군은 이학구를 애지중지 아껴하면서 정성껏 치료해줬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처벌조차 하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당시 미군은 북한 측에 포로로 잡혀있던 윌리엄 F. 딘 소장과 이학구를 맞교환하려고 카드로 애지중지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죠. 윌리엄 F. 딘 소장은 24사단장이었는데 1950년에 한국전쟁이 터지자마자 급하게 24사단을 이끌고 참전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24사단이 대전에서 북한군한테 괴멸당하면서 역시 그도 포로로 잡혔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어쨌든 포로들을 갖다가 자유송환하기로 하면서 이학구나 윌리엄 F. 딘 소장이나 맞교환된 일 없이 그냥 자유롭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학구는 북한으로 송환이 돼가지고 북한에서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이학구는 북한 체제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김일성에게 체제 비판까지 하는 등 김일성의 심기를 계속 건드렸어요. 결국에는 1960년대 초반에 한직으로 좌천이 됐고요. 여기에 상실감을 느낀 이학구는 1963년에 권총으로 자결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뭐 진짜 자결을 했던 건지 아니면은 자결을 당한 건지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겠지만 말이죠. 한편 친공 포로들한테 학대받고 지내던 반공 포로들은 불투명한 미래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북한으로 일괄 송환되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내려왔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다음 편에 기대해 주시죠.